첫 번째, 피의 밤. 1988년 5월의 어느 밤, 백은 도시 위로 짙은 안개가 내리깔렸다. 은광에서 울리는 기계 소리는 어둠에 파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이른 여름의 밤바람 속에는 낡은 벽돌 건물과 금속의 녹슨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23세의 젊고 아름다운 여성. 홍색 원피스에 흰색 하이힐을 신고 회색 복도에 홀로 남았다. 그녀의 긴 머리는 천천히 흔들리며 어깨를 스쳤다. 밤이 늘 그렇듯 쓸쓸했고 도시 전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침묵에 잠겨 있었다. 여성의 방은 오래된 공동주택 복도 끝에 있었다. 맞은편 방에는 야근을 마친 오빠가 피곤한 얼굴로 기가했다. 그는 방문을 닫고 이불을 머리까지 덮은 채 깊은 잠에 빠졌다. 하지만 벽 너머에서 무언가 기이한 기척이 느껴졌다. 바람이 창문으로 숨어들 때 보이지 않는 시선이 방 안을 훑고 지나갔다. 복도의 전등이 깜빡거리며 어둠을 길게 끌었다. 갑작스레 발소리가 멈춘 곳, 검은 그림자가 살며시 문손잡이를 잡았다. 낮게 들리는 문 열리는 소리, 그녀는 친구의 장난이라 생각하며 나지막이 누구세요? 라고 속삭였다. 대답 대신 차가운 손이 그녀의 입과 목을 덮쳤다. 공포에 질린 눈이 크게 떠졌고 비명은 담요와 베개로 질식당했다. 하이힐 한쪽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피가 바닥에 드리워지며 강렬한 철의 냄새가 방 안 가득 번졌다. 여성은 저항하려 손톱으로 범인의 팔을 긁었지만 이미 힘은 빠져나가고 있었다. 범인은 냉정하게 주위를 둘러보고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손에 쥔다. 천천히 앨범을 뒤적이며 희생자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달빛이 그와 눈동자를 마주쳤다. 그는 그대로 앨범을 내려놓고 장갑을 신은 손으로 희생자의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범인은 고요하게 벽장 뒤에 숨었고 긴장한 채 숨조차 멈추었다. 오빠는 물을 마시러 부엌 쪽으로 나왔지만 모든 것이 평온하게 보였다. 아무런 의심도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살인자는 미동도 없이 희생자의 식은 눈을 바라보다가 방에서 느긋하게 나왔다.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오직 하이힐 한 짝만이 도로에 굴러 사라졌다. 바깥은 이미 해가 뜨기 전에 암흑으로 잠겨 있었다. 아침이 밝았다. 있었고 바닥에는 여성의 손톱이 뽑혀나간 채 남아있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열린 채 마지막으로 본 두려움과 절망을 증언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백은신은 결코 예전의 평온한 도시로 돌아가지 못했다. 하이힐의 유령.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난 후 백은 도시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밤이 되면 거리에는 미약한 가로등 불빛만이 떠돌았고 그 빛마저도 바람과 안개에 삼켜졌다. 사람들은 곁눈질로 주변을 경계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누군가는 집 앞에 빨간 옷을 매달아두면 불행이 따를 거라며 옷장에서 빨간색을 모조리 감췄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소녀들의 눈빛이었다. 학교가 끝나면 부모가 마중을 나왔고 언제나 2명씩 짝을 지어 다녔다. 엄마들은 딸들의 머리를 짧게 자르고 하이힐 대신 낡은 운동화를 신겼다. 창문에 촘촘히 철창을 새로 달고 밤이면 문짝마다 잠금 장치가
여러 개 채워졌다. 하지만 살인자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그림자는 부드럽게 움직였다. 어둠 속 담배불이 번쩍이는 골목, 또는 버려진 창고 어귀에서 그는 조용히 대상을 지켜봤다. 그에게는 냉혹한 인내가 있었다. 때로는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원하는 그녀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 범인의 귀에는 오직 하이힐의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한밤중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골목에서 한 여성이 빨간 우산을 쓰고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에 자꾸만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골목 끄트머리에서 작은 쥐가 놀라 도망가자 여자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길어지는 그림자가 그녀의 바로 뒤까지 다가와 있었다. 철컥.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우산이 땅에 떨어졌다. 짧은 저항과 질식할 듯한 침묵. 피비린내가 다시 한번 빗물에 섞여 하수도로 흘러내렸다. 며칠 후 경찰은 또 다른 시신을 발견했다. 하이힐 한 짝은 사라지고 붉은 매니큐어가 손톱 끝에 아직도 선명했다. 이번에도 누가, 왜, 어떻게 되었는지 증거는 거의 없었다. 단지 우울한 동네 주막 창문 너머로 자주 보이던 검은 외투 남성 없는 연소의 밤. 1994년 여름. 시간이 흘러도 백은 씨의 두려움은 잦아들지 않았다. 오히려 기이한 소문과 미해결 범죄는 도시를 짓누르며 잠든 악몽처럼 번져갔다. 어느 오후 낡은 공장의 음지에서 19세 청소부 소녀가 발견되었다. 옷자락이 흐트러지고 손은 온몸으로 저항한 흔적이 역력했다. 하이힐 한 짝은 먼지 쌓인 구석에서 찢겨져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진홍의 핏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뺨에는 공포와 동시에 결연함이 스며 있었다. 경찰들은 갈수록 범죄자의 대담함에 긴장했다. 피해자가 발견된 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으나 아무도 비명을 듣지 못했다. 도시는 썩고 있다. 형사는 조사 노트에 말했다. 4년 뒤 또 한 번 비극이 두려움을 거세게 뒤흔들었다. 29세 여성의 시신이 밤중에 한 폐가에서 발견되었다. 현장에는 예리하게 남은 칼의 흔적, 몸에 새겨진 기묘한 흠집들, 그리고 희미하게 번진 붉은 빛. 씻기지 않은 악몽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다. 단 3일 뒤, 또 다른 젊은 여성이 같은 방식으로 제거되었다. 경찰은 좌절했다. 누군가가 어두운 도시 어딘가에서 그들의 움직임조차 예측하며 매번 한 걸음 앞서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1994년의 어두운 겨울밤, 연쇄 살해는 그치지 않았다. 작은 신발을 신고 그림자처럼 걷던 8살 여자아이는 하굣길을 돌아오지 못했다. 도시 전체가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이젠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한 여인은 자녀의 머리칼을 자르며 눈물을 삼켰다. 도시에는 새로운 공포의 법칙이 만들어졌다. 해가 지면 누구도 밖에 나가지 않았고 빨간 옷, 하이힐, 긴 머리는 철저히 금기시됐다. 경찰은 밤을 새우며
골목, 버려진 창고, 공장지대를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살인은 계속되었다. 범인의 잔혹성은 이제 괴물로 불리기 시작했다. 한밤중 라디오에서는 절망 어린 사회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가 이 도시에 지옥을 멈춰 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밤, 어느 탁자 위에는 또 하나의 쪽지가 놓여 있었다. 내 그림자는 불빛보다 길고 어둠보다 피었다. 기차에 몸을 싣고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도시 자체의 생기도 서서히 옅어졌다. 백은의 영광은 끝났다. 노인들은 낡은 신문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런 쇠락의 틈바구니, 밤마다 새로운 공포가 숨통을 조였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젊은 남자들은 주먹을 움켜쥔 채 골목을 서성였고, 소년들은 집집마다 도구함 속 칼을 만지작거리며 잠을 못 이뤘다. 한 경찰은 자살한 가장의 편지 옆에서 잔인하게 잘려나간 붉은 천조각을 발견했다. 어머니들은 밤마다 창문과 문을 여러 번 확인했다. 어린 딸들은 괴물이 올까봐 이불 속에 웅크렸다. 어떤 집에서는 불을 켜둔 채 온 가족이 거실 바닥에 모여 자곤 했다. 언제 끝날까? 우리도 언젠가 차례가 오지 않을까? 속삭임, 눈물, 기도, 허탈이 도시 골목을 맴돌았다. 하지만 간혹 밤거리에 한 남자가 스쳐갔다. 모자 끝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는 붉은 네온사인 아래 그림자처럼 섰다.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며 의심스레 쳐다봤지만 누구도 말을 걸지는 않았다. 어딘가 외딴 골목에선 고양이 울음소리 사이 짧은 웃음이 묻혔고 깜박이는 가로등 아래엔 피 묻은 신발 자국이 사라졌다. 빠르게 뒤틀려가는 도시의 리듬 속 경찰과 시민 모두 점점 섬뜩한 체념에 물들었다. 거칠어진 바람이 문사를 흔드는 밤이면 사람들은 오늘 밤에도 누군가 사라질지 모른다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때 폐쇄된 공장 창문 너머로 하얀 얼굴이 비쳤다. 그는 밤의 어둠에 섞여 또 다른 그림자를 쫓기 시작했다. 사냥꾼의 초상화. 2001년 5월, 벚꽃이 지고 미세먼지가 도시를 덮고 있을 때 또 한 번의 밤이 침묵을 찢었다. 출근을 앞둔 새벽, 백은시 국립병원 기숙사에서는 한 간호사가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들은 이른 아침에야 여자 화장실 안 밀폐된 청소 도구함에서 시신을 찾아냈다. 희생자는 아직 흰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목에는 줄이 감겨 있었고 양손은 누군가를 가차없이 밀어낸 듯 푸르게 멍들어 있었다. 그 곁엔 작은 유리 파편과 머리카락 한 오락이 남아 있었다. 이번 사건도 같은 범인인가? 방법, 피해자 선정, 현장, 모든 게 유사해. 경찰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백은시의 악몽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처음으로 목격자가 나타났다. 한밤 그는 피해자와 동선, 시간, 잔혹한 수법 하나하나를 파고들었다. 범인은 관찰자입니다. 오랫동안 목표를 지켜보다 빈틈없는 순간을 노립니다. 이쯤이면 그의 얼굴이 도시 공기처럼 흔해졌을 겁니다. 증언과 기억을 더듬어 법정 사진사가 범인의 초상화를 그려냈다. 마른 얼굴, 움푹 꺼진 볼, 혈관이 돋보이는 긴 손. 가장 인상적인 건 깊은 어둠에 잠긴 차가운 눈동자였다. 한편 범인은 다시 어둠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늘 그랬듯 희생자의 작은 물건, 이번엔 병원 명찰을 주머니에 넣으며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남기는 것에 쾌감을 느꼈다. 대도시의 인파 속에서 그는 자신만이 진짜 살아있는 자라고 생각했다. 경찰은 긴박한 경계와 수색을 이어갔다. 도시 전체는 숨을 죽이고 사람들은 밤하늘만 바라보며 기도했다. 그러나 사냥꾼의 그림자는 누구도 붙잡지 못한 채 다시 한번 도심 어딘가로 사라지고 있었다. 파열된 침묵. 병원 살인사건이 온 도시를 뒤흔든 후 백은 씨는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무거워졌다. 거리의 노점상마저 말을 아꼈고 심야의 편의점조차 손님을 잃어 불빛이 희미해졌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망을 펼쳤다. 모든 CCTV 영상이 밤새 분석됐다. 병원 주변 며칠치 쓰레기도 샅샅이 뒤졌다. 3명의 형사가 하루 20시간씩 범인의 초상화를 들고 다니며 목격자를 찾아 나섰다. 이윽고 중요한 단서가 나타났다. 한 슈퍼마켓의 CCTV에 하얀 구름 무늬 셔츠를 입은 남성이 사건 당일 밤 늦게 희생자를 따라가는 모습이 잡혀 있었다. 아, 저 남자! 최근에 병원 앞에서도 봤어요. 몇몇 주민의 증언이 쏟아졌다. 경찰은 즉시 몽타주를 수정해 언론과 공유했고 백은 씨 전역에 체포영장이 내려졌다. 한편 도시는 본능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밤길을 걷지 않았고 대학교 기숙사에서는 저녁마다 학생들이 모여 창문과 문을 점검했다. 엄마들은 잦아드는 비명을 삼키며 딸의 책가방에 호루라기와 깡통을 숨겨 넣었다. 술집과 찻집은 일찍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신문과 라디오에서는 처음으로 범인을 살인귀, 백은의 악령이라 불렀다. 주간신문 일면에는 범인의 눈동자가 실렸다. 이 도시를 농락한 괴물을 잡는다. 시민제보 총력전. 거리 곳곳엔 용의자를 비난하는 포스터가 나붙었다. 그러나 숨어 지내는 사냥꾼도 처음으로 자신이 직접 쫓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둠 속에서 그는 속삭였다. 전체는 불안과 분노, 긴장에 휩싸였다. 전 국민이 이 미해결 범죄의 다음 장면을 주시하며 아직 끝나지 않은 공포의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림자를 쫓는 사나이들. 새벽 유시. 백은시 경찰청 회의실에는 깊은 피로감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형사들은 쭈그려 앉아 차가 식어버린 커피잔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번에도 놓치면 끝이야. 반장 박은 결연하게 말했다. 경찰들은 하얀 구름무늬 셔츠 남자의 행적을 추적했다. 슈퍼마켓, 버스터미널, 병원 뒷골목, 수십 곳의 CCTV를 역추적했다. 형사는 밤새 운행 탄 버스에서 붉은 매니큐어가 묻은 손톱 조각을 발견했다. 사냥꾼의 흔적이 분명했다. 더 넓게 수색해. 그놈은 아직 이 도시에 있어. 새로운 정보가 방송에 실시간으로 전파됐고 시민 자경단까지 만들어져 어둠 속을 순찰했다. 그러나 도시는 점점 더 극심한 경계와 의심으로 뒤틀렸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 이웃 간에도 의심스런 눈길이 오갔다. 편의점 점원은 야간 근무를 거부했고 학생들은 고요한 교실에서 깨어진 창밖을 불안하게 응시했다. 어느 비오는 밤, 한 소년이 낡은 양철 공장 근처에서 이상한 상자를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붉은 매니큐어, 찢어진 병원 명찰, 그리고 내 그림자는 언제나 곁에 있다고 적힌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소년은 겁에 질려 도망쳤고 경찰에 제보했다. 형사팀은 곧바로 공장 일대를 집중 수색했다. 어두운 구석에서 누군가의 발자국과 먼지 속에 희미한 신발 자국이 남아 있었다. 도시는 점점 더 미친 듯이 숨을 죽이고 경찰과 시민 모두 이번에는 정말 끝낼 수 있을까라는 불안을 품었다. 그러나
사냥꾼은 어둠 저편 어딘가에서 쓴웃음을 지으며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밤은 더욱 짙어지고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잠복의 밤, 결전의 새벽, 8월의 마지막 밤. 백은씨는 비에 젖은 어둠에 완전히 묻혀 있었다. 경찰 특별수사반은 낡은 양철공장 주변에 조용히 집결했다. 형사 최는 숨을 죽이며 무전기를 쥔 채 공장 뒤편 출입구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심상치 않은 이상 징후들이 연달아 포착됐다. 병원 동네 야간 순찰 중 수상한 복장의 남자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봤다. 버스 정류장 앞 같은 남성이 바닥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음. 시민자경단, 경찰, 형사 모두 숨죽여 라디오 속 긴박한 속보만을 들었다. 0시 18분 공장 안쪽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들렸다. 형사들이 소리 없이 공장을 포위했다. 좁고 거친 철문이 삐걱 열릴 때 누군가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졌다. 그리고 찰나의 침묵 후 누군가가 밖으로 뛰쳐나왔다. 멈춰! 웅질이지 마! 수십 개의 손전등과 무전소리가 번개처럼 어둠을 쪼갰다. 남자는 거칠게 저항했다. 치열한 몸싸움 끝에 형사 둘이 그를 바닥에 제압했다. 남자의 손끝에는 여전히 붉은 매니큐어 자국과 병원 명찰이 묻어 있었다. 드디어 공포의 사냥꾼이 생포된 순간 백은시의 밤하늘에는 잠시 비가 먹고 온 도시가 숨죽인 채 기다린 결전의 새벽을 맞이했다. 어디선가 첫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긴 밤, 긴 악몽, 마침내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냥꾼의 침묵, 도시에 비친 아침. 사냥꾼이 체포된 다음 날 백은시는 드디어 긴장의 족쇄에서 벗어나는 듯했다. 거리엔 이른 햇살이 비치고 오래 닫혔던 커튼 사이로 사람들이 머리를 내밀었다. 오랜만에 상점 주인들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학생들은 가방을 둘러맨 채 서로를 바라보며 약하게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많은 이들은 여전히 밤의 소음,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 소리에 움찔했다. 누군가는 진짜 끝난 게 맞냐고 불신과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신문은 연일 체포 소식과 피해자의 이름, 살인귀의 얼굴을 특필하며 피해 가족들의 인터뷰를 전했다. 경찰서 치조실, 형사 최와 반장 박은 사냥꾼을 마주했다. 그는 말없이 자신을 내려다보는 셋을 향해 미소 지었다. 왜 그랬지? 왜 이렇게나 많은 이들을... 침묵. 사냥꾼은 무심하게 시선을 흘겼다. 오직 눈빛만이 깊은 어둠처럼 흔들렸다. 누구나 그림자를 안고 산다. 나는 그냥 조금 더 가까이 지켜본 것뿐. 그의 한마디가 방 안에 서늘한 기운을 퍼뜨렸다. 최 형사는 진술서 뒷면을 꽉 쥐었다. 시민들은 라디오, 텔레비전 누릴만 게시판 곳곳에 후련함과 여운, 분노와 슬픔을 쏟아냈다. 그러나 아무리 결정적 악몽이 끝났다고 해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긴 밤의 흔적이 남았다. 그리고 도시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긴 밤 너머, 다시 햇살 아래. 며칠 후 백은씨는 새로운 공기와 함께 조용히 숨을 돌렸다.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를 의심하는 눈길로 지나쳤지만 조금씩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노력이 간호사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다. 초등학생들은 조심스럽게 운동장에 나와 작은 공을 차며 오랫동안 불이 꺼졌던 찻집 창에도 따뜻한 불빛이 돌아왔다. 형사 최와 반장 박은 팀원들과 조용한 회식을 가졌다. 모두가 힘겹게 맞잡은 잔에 서로의 노고를 담았고 대화 속엔 지난 긴 악몽과 그래도 살아남았으니 앞으로 나아가야죠 라는 희망이 섞여 있었다. 폐가이자 가족들은 무너진 마음을 끌어안고
서로를 위로하며 천천히 삶을 재건했다. 도시 곳곳에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작은 꽃다발, 손편지와 촛불이 남았다. 그리고 백은 씨의 긴 밤을 견뎌낸 사람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용기를 주기 시작했다. 해는 다시 뜨고 우리는 다시 살아간다. 구름 사이로 내려앉은 아침 햇볕이 도시를 감쌌다.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들, 그러나 희망이 잊히지 않는 밤. 백은 씨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날을 맞이하고 있었다.